네,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시장 영향을 심층 진단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 투자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학주 한동대학교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장기 금리는 따라오지 못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22개월 내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래서 이게 뭐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가계에서 단기로 자금을 싸게 빌려서 이 기업에게 장기로 비싸게 대출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대 마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부진해서 이제 시설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기업들에게 장기 금리를 낮춰줄 테니까 투자해라. 근데 기업들은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그것도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서 더 장기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뭐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한계 기업, 그러니까 도산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동반부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실 금융기관은 이제 이 급전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단기 금리는 그 와중에 올라가고 장기 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게 이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근데 소비가 안 되는데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시설 투자 사이클은 거의 이제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클리컬 스토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가 단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워낙 수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따라오지를 못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기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더라도 지난 6월 14일은 3.5%였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현재는 한 그 2.8%로 오히려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한계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처럼 뭐 이런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뭐 기업들의 투자 부실이 심각해서 리세션까지 가느냐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도 잠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2016년 이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근데 이 장기 금리가 따라가질 못했던 건 2018년부터는 이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결국 역전되었던 그러나 잠시 이 역전되었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이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침체가 온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침체를 우려를 하고는 있으나 지난 뭐 제조업 시장에서 이제는 조금 그 행태가 뭐 노령화라던가 여러 가지 뭐로 좀 바뀌었고 또 금융기관의 부실 등을 좀 불러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올렸는데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을 우려해서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고지 금리는 이를 예상한 듯 오히려 조금 내렸는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우리 민간 경제에는 어떤 좀 타격을 전하게 될까요? 예, 이제 과거에도 한미 금리가 역전된 적이 한 서너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화저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수입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부담이 생기죠. 그렇다면 서민이 좀 힘들어지니까 특히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입 물가에 더 예민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눈치를 보면서 계속 금리를 따라 올리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절하를 그냥 좌시하죠. 그래서 금리도 올리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 기업이 워낙 강하니까 뭐 엔저가 되면 또 이제 수출 기업이 달러를 벌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여기에 약간 좀 자신 없어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민간 대출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이제 주택용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국내 주택 시장 경색 같은 걸 많이 우려하는데요. 사실 은행들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가상금리에 조금씩 그걸 반영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 뭐 이렇게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금리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지도, 현장 규제가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은행 가서 그게 잘 안 되면은 증권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지금 그쪽 시장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중 자금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은행을 가야 되는데 그 은행도 정부에서 이제 대출 심사를 타이트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이 주택 그 매수를 위한 어떤 대출 같은 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매도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무리하게 과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택 매도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유 기간만 잡았었는데 이제 실거주 기간까지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바뀌었지만 규정은 아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택의 매수 매도가 굉장히 드문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이 시장의 가격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은 적도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현 정권이 내년 한 중반 정도 그때 일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한시적으로 이제 퇴로를 열어준다면 그때 매물이 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네. 거래가 좀 될 것이고 그때 가서야 주택 가격이 이랬구나라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수요 기반이 취약한 이 지방이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한미 금리 역전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서민들의 뭐 경제라던가 뭐 에너지가 더 올라가고 수입 물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민간 대출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주택용 부동산 대출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조금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제한적인 그 매도가 규제들이 또 너무 강화돼서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뉴스를 확인하면 집값이 뭐 떨어졌다 올랐다 뭐 이렇게 좀 상이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지금 정보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뭐 과세 같은 부분을 좀 주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제 지방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 정부가 좀 여러모로 좀 노력을 했잖아요. 뭐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했고 뭐 지방 분권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지금 뭐 효과적이진 못한 것 같고 이른바 뭐 양도소득세나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뭐 실거주 2년이 추가되는 뭐 징벌적 과세 강남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시사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강남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먼저 이 저성장 속에서 고부가 사업 기회가 있는 게 이 도심에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병원이 강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계속 하루에도 생기지만 그거를 면역세포가 와서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제거를 못하고 그러니까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동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대학병원이 강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확실히 일타 강사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강사들이 있는 학원도 강남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심 강남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다. 그래서 강남으로 들어가야 할수록 이 지방은 소외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근데 원격 솔루션이 보급된다 그러면 굳이 강남에 들어가지 않아도 뭐 지방에 내가 있어도 대학병원이나 뭐 일타 강사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재택근무가 편안하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강남까지 북적대고 그 교통 체증이 있는 강남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초고속 원격 솔루션 인프라 보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초고속 통신 인프라 그리고 이 원격 솔루션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징벌적 과세 이제 대표적인 게 보유세겠죠. 거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거 도입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지금 남아 있는데 아마 북유럽의 두 나라 정도. 그러니까 프랑스의 옛날 사르코지가 한번 이 부동산 보유세를 부동산 보유세를 한번 부자세죠. 그러니까 부과를 했다가 프랑스의 국부가 다 해외로 유출되는 바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렀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완전히 변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 폭락을 못 견디고 판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간 건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들한테 집을 뺏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2007년인가 노무현 정권 때 아주 무리한 이 보유세를 부과하면서 그때 못 견뎠던 건 역시 중산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좁혀지는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타이트한데 이 집의 수요는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보유세를 물리거나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을 해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가 되면 그거 그냥 가격 인상의 어떤 그 빌미,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쪽에 좀 투자를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뭐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이런 뭐 비대면으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게 사실은 조금 좀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기술이 어느 정도나 좀 우리에게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사실 한국은 굉장히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화가 안 된 거죠.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정책 같은 것만 잘 주입이 되면 사실 지금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네. 예,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어떤 이 시스템 인프라가 금방 정착되면서 집값이 좀 이렇게 서포트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미국 시장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젯밤 발표된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9%대로 올라서면서 연준의 금리 1%포인트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스파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 그동안 이제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에 의한 어떤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런 어떤 쇼크만 좀 지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물가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공급망 붕괴, 생산 차질로 인한 불안감으로 일어난 그런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방 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래도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네. 7월 FOMC에서 1%포인트 인상 전망까지 아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연준이 그럴 배포가 있다고 보시는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도 결국은 장기금리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장단금리 역전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실화될 수 있거든요. 이거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이제 장기금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이러면 이제 또 부실한 기업들이 나오고 은행도 또 부실해지기 때문에 크게 견디지 못하는 스파크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부동산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뭐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한강이 보이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또 신고가 랠리 행진을 지금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집값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큰 어떤 지대한 좀 영역을 차지하는 집값의 상승이 이어지고 부동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비교해서는 경제 체력이 좀 좋아졌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미국 집값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금리 올린 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 20-30%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집값은 뭐 한 8% 정도가 올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을 본다 그러면 먼저 이제 주택 공급이 미국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많은 주택 공급업자들이 도산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건축기능공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땅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대지에다가 조금 다가구 주택을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땅덩이에다 집 몇 채 지니까 굉장히
채산성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채산성이 있는 리모델 위주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주택 신축에 대해서는 좀 공급이 타이트한 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재택근무로 인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의 수요가 주택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채용 비율이 2019년에 12%에서 지금은 한 3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 노령화 및 출산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또 만회하려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가정에서라도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곳도 지금 보면 마이애미라든가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올랜도 같은 해변에 있는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의 수요가 매우 안정적인데 이 재택근무가 보급돼서 주택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까지 이제 더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 이제 통신 인프라가 좀 잘 구축되어서 이 재택근무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만 좀 잘 정착이 되면은 이 우리나라 주택 가치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이제 미국에서 집값이 8% 상승을 했는데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 뭐 다가구 주택의 규제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로봇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노동 시장에 있어서 지금 좀 불안함이 좀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편의성 있는 아파트에 지금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 문화, 재택근무의 문화가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 주택 시장도 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금리로 좀 돌아가 보면.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 분명히 좀 상승을 하고 있을 텐데 이처럼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뭐 빠르게 좀 내려올 것이다, 안정할 것이다, 뭐라는 좀 기대감이 있을까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될까요? 예, 이 증상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좀 독특한 시스템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대출 시장에는 금리가 하락했을 때 대출 기간 중에라도 그것을 좀 낮은 금리로 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이 돈을 빌린 사람한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 모기지 금리도 작년 9월 저점인 2.9%에서 지금은 5.7%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당장은 주택 구입에 부담은 좀 되지만 머지않아 금리가 뭐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집을 구매하는 건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주택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얘기는 머지않아 금리 하향 안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한편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지금처럼 시중 장기금리가 계속 못 따라간다. 심지어는 하락한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상업은행들이 이거 장단기 금리 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런 그분들의 손실폭이 크다 그러면은 결국 투자 시스템, 그러니까 또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장단금리 역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인내력이 있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 시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밑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은 굉장히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프리페이먼트 옵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주택 대출자들이 다 저금리로 갱신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실을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 돈 빌려준 은행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 은행이 이거 해지하기 위해서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그 높은 금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금리는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금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하락하고 그걸 세계 금리를 리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계속 장단기 금리 역전이 커지는 상황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출 시장에 미국 대출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시 유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당장은 부담이 되지만 금리가 빠르게 내릴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을 하면 되지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미국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주택의 장기 불황이 있었었잖아요. 한국도 뭐 인구 구조에서 오는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없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데 미국은 뭐 계속 이민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나서 뭐 주택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인구 고령화, 뭐 우리나라도 그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인구 고령화 자체가 주택 가격에는 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을수록 생활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영모기지 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주택 매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주택 시장에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근데 관건은 그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영모기지 론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에 미치는 설명력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주택 가격이 이렇게 정점을 지나서 크게 폭락한 데는 일본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식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이 다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1990년대 초반 이 일본의 주택 가격 보면은 정점을 찍고 고점 대비 아직 67%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런 거죠. 근데 일본의 이 주가 지수인 니케 225를 보더라도 그것 또한 고점 대비 한 68%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거는 1980년대 당시에 일본이 너무 수출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저를 유도해야 됐고 너무 과도하게 엔저를 유도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일본의 모든 자산이 다 거품이 그렇게 심하게 꼈었다. 그것이 무너졌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의 집값 상승이 뭐 이제 출산율을 잘 방어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한 가구당 이제 출생아가 한 1.76명, 우리나라 0.92명.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도 잘 방어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민이 잘 유입된다. 뭐 그렇게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의 인구 증가율도 0.4%예요. 많이 세츄레이트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0.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어떤 그 차이를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도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런 그 요인들이 단기 집값을 좌우할 요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디커블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국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런 주택 가격 하락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 우리도 뭐 주택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일본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엔저를 유도를 했고 그게 이제 화폐 가치 하락으로 거품이 꼈다가 그 거품이 전체적으로 무너졌을 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이 뭐 출산율 방어나 이민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디커플링이 가지 않고 커플링으로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커플링으로 따라간다라고 보면은 주택 수요가 안정적인 모습일 것이고 그럼 주택용 부동산도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좀 뭐 포함을 시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금리 인상 구간에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지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사실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주택용 부동산을 넣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103%예요. 그러니까 이 1가구 1주택이 될 만한 그런 주택은 보급이 됐으되 주택 소유율은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반은 전 월세를 살아서 결국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반은 이제 자기 집에 사니까 뭐 주택 가격을 찬성하냐,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5대 5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다주택자와 대부분의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의 골이 좀 깊은.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상당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떻게 기대하냐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서 결국 가격 거품이 소멸되고 원래대로 집값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의 기능이 또는 이제 정치인들이 정책을 통해서 과연 집값을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도 그게 돌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증발되고 말아요. 근데 이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돈을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주택용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용 부동산의 매력을 보면 지금 저성장 국면 속에 결국 부가가치가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많이 없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요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지어 재택근무로 인해서 수요가 구조적인 어떤 세큘러 그로스가 이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월세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대 차익뿐만 아니라 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은퇴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은 월급을 더 이상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기적 수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요즘에 리츠 같은 이런 펀드가 발달이 돼서 이제는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도 개선이 되었다. 그만큼 이제 이 투자 매력이 생기고 돈이 갈 만한 유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비 가운데 거주비 부담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이 변동성에 노출시킨다 이런 거는 조금 무모한 것 같고요. 1가구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부가 중과세를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시다고 그러면은 해외 주택용 펀드를 한번 사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원격 근무 인프라가 잘 발달된 지역에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이 레지던셜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용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또 하나 좋은 건 이런 해외 부동산이 우리나라 주식하고 상관계수가 거의 굉장히 낮고 거의 마이너스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섞어 놓으면은 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주택용 부동산 펀드의 장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주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사려고 했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사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외 주택용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국내에 또 다른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쯤이면은 아마 이제 그 이 부동산의 현실적인 가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과연 어떤지는 알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저는 사실 해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용 부동산 리츠보다는 해외 쪽, 특히 미국 쪽에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유인이 그쪽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택용 부동산 굉장히 그 유동성도 좋아요. 사고 팔기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출회될 때, 규제가 조금 완화됐을 때 내년쯤에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될 테니 이쯤을 좀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츠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 부동산 리츠가 재택근무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는 배당 성향이 조금 더 고배당 쪽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리 인상 추세 구간에서 유동성의 이동 그리고 주요 자산별 가격 추이를 통해서 투자 대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서 콕톡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슈와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자산 배분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김학주 교수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신냉전 시대 핵심은 반도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